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알기 쉬운 인격장애 시리즈의 4번째 시간, 반사회성 인격장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B군 성격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이제 B군을 옛날에 학생 때 외울 때 T자반경 이렇게 외웠었는데 어떻게 외웠었어요? 반자경희, 반장경희는 B군 성격이다. 뭐 이렇게. 네. 반사회성 인격, 네. 자기애성 인격, 네. 그리고 경계성 인격, 그리고 저희가 H라고 했던 히스테리성 인격, 연극성 인격, 그렇죠. 이렇게 4개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인격장애 중에서 이 B군이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인격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인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사회성 인격, 문자 그대로 사회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사회 규범에 반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특징으로 합니다. 작게는 상대를 속여서 이용하는 것부터 크게는 정말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런 행동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데요. 책임감, 나아가서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반사회성 인격장애, 안티소셜을 진단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말씀해드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했을 때 그 진단이 가능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 좀 강한데 인격장애예요. 그렇죠. 그런 인격 성향이 있다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반복함,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함,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꾸준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 이미 이 진단 기준 자체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존재할 확률은 1%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한 7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데에는 이제 자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리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후회를 하고 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범죄로 이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제 후회하지 않으니까 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고요.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둘 다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데, 이 모두 정신의학에서 사실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에서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가 더 심하다, 그리고 충동성이 더 두드러지는 타입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쇄살인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느낄 그런 감정 자체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즉각적인 그 충동성 해소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반면 소시오패스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좀 비슷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동성의 경우에도 좀 더 덜 하고요. 그래서 영드 그 셜록을 보면은 셜록이 셜록을 보고 너 사이코패스다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아니야 나는 하이 펑셔널 소시오패스다 맞아. 라고 얘기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이 펑션 소시오패스 말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셜록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셜록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는 점에서 약간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면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사회성 인격장애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솔직히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소시오패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어쨌든 소시오패스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충성성도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 그쪽이 좀 더 나은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 중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속일 수 있다. 이 부분에 특화된 게 바로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만큼 듣기 좋은 말이나 다른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타인의 호의를 사고 그것들을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문기사에서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문직이라고 본인을 속이고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데 그 금액이 뭐 수억 원에 달한다더라. 네, 이런 남자의 이야기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밖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편으로 왜 이런 것들을 바보같이 알아채지 못하고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소시오패스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모습들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아차기가 쉽지 않죠. 네, 사실 그 뉴스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자주 들어요. 저희 뭐 맞아요. 졸업생들 모여있는 카톡방 같은 거에 가끔 누가 뭐 내 주변에 누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너네 이 의과대학 그 몇 학번에 누구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계속 터져가지고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한 것만 한 3-4케이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라는 말도 있죠. 남들이 부러워할 고학력,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나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학계에서는 신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원생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선량한 얼굴로 불이웃 돕기를 하지만 실제 자기 직원들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기업 회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시오패스 타입일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에 얼마든지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적어도 보는 시선,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최소한의 충동 억제 능력은 갖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무서운 게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범죄자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나는 쟤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냥 꾸며낸 거짓말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릇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얼마든지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적어도 보는 눈을 의식해서 충동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대신에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장애라고 할 정도의 범죄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분명히 진단 기준에서 제시한 특성들이 성격에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해주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연락을 끊는다든지 아예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해하는 대신에 굉장히 태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거짓말로 모면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례들이 서로 다른 관계에서 3번 이상 나타나는지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번 이상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는 기준을 만족하는 모습이 적어도 15세부터 나타나야 진단할 수 있다
라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인격장애들과 다르게. 그렇죠. 그 진단을 내리는 건 다른 인격장애들과 마찬가지로 18세 이후에 진단을 내리지만 15세부터 그런 싹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네, 소아청소년에게 진단하는 그 질병 중에 품행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공격성, 반복적인 거짓말, 가출, 무단결석 등의 규칙 위반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장애인데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이러한 품행장애에 해당되는 모습이 어린 시절에 나타난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타고난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살아온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보다는 타고난 뇌의 이상과 같은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뇌의 이마 부분,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전두엽의 구조 이상이나 기능 저하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두엽의 발달도 역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양육 경험을 한 경우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분명히 환경적인 요소에 비해서 좀 타고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다른 인격장애에 비해서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남성에게서 보통 더 흔하게 진단이 되는데 실제로 반사회성 인격의 남자가 더 많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진단 기준에 직접적인 폭력 사항이 들어있으니까 네, 여성의 경우에는 반사회성 성향이 있으면서도 진단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요. 보통 40대가 넘어가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빈도가 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술이나 마약 같은 물질 의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충동성과 좀 맞물려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흔하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아마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환자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의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인격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런 병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사회성 인격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사회적 인격 성향 또는 인격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그리고 술, 마약 같은 물질 의존 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서 이것들을 치료받고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품행장애 외에 ADHD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병원에 오더라도 이런 인격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동반 장애 때문에 오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거 말고도 사실은 진단서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누구를 폭행하거나 사기 범죄 같은 걸 저지른 다음에 사실은 자신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라는 진단서를 법적인 이슈가 걸리는 경우에 난감하죠. 네, 어렵죠. 입원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치료는 다른 인격 장애와 유사하게 면담 치료와 공격성과 충동성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교과서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치료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프리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감옥과 같은 교정 시설에 가야만 치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이제 내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드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주변에 이런 분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아까 오동훈 선생님 말한 것처럼 거리를 좀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게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치료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꾸라고 해도 잘 바뀌지 않고 그거를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구나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걸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괜히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죠.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건 저희한테 사연으로 올 때 가족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연이 올 때 그렇죠. 거리를 두라라고 하기도 뭐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답답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릴 자기애성 인격, 그리고 경외성 인격, 연극성 인격에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서 찾아볼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